애둘 딸린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재벌 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떠들썩했던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죠. 당장 헤어져.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그 여자를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그리고 한 달 뒤 요양원 복도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던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언니처럼 보낼 순 없어, 제발. 전국을 눈물바다로 만든 그 사연 바로 공개합니다. 한석주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식사 자리에서 물을 쏟은 적이 없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도, 주주총회에서도, 심지어 아내의 장례식장에서도 그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가운 이성을 유지해왔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오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한복판에서 물잔을 엎질렀습니다. 아들 준혁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 석주의 손이 테이블을 내리쳤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몰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애가 둘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식당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쌍둥이입니다. 석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33년을 키운 외아들, 대기업, 전략기획실장으로 승승장구하던 그 아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너 정신이 있냐? 우리 집안 며느리가 애둘 달린 싱글맘이라고? 준혁은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들도 너무 착합니다. 그 말에 석주의 관자놀이 혈관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장 헤어져. 우리 집안 며느리는 절대 안 돼. 석주의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인생입니다. 이번만큼은 아버지 뜻대로 안 됩니다. 그 순간 석주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장인어른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사랑합니다를 외치던 25살의 자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청년이 아니었고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아버지였습니다. 넌 내 외아들이야. 너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왔다고.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만큼은 제가 정합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가버렸죠. 석주는 혼자 남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다시 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생각했습니다. 박진은 29살 간호조무사, 쌍둥이 엄마라는 여자를 말이죠. 석주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지은이라는 여자 조사에 학력부터 전과 기록까지 싹 다. 사흘 후 석주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박진은 29세, 학력은 전문대 간호학과 중퇴였고 현재 시립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쌍둥이 남매 박민준과 박민선은 5살이었고 세 식구는 10평도 안 되는 원룸에서 살고 있었죠. 신용등급은 보통, 빚은 없었고 전과 기록도 깨끗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평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로 봐선 문제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는 공사판 막노동꾼이었습니다. 쪽방촌 월세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25살의 가난뱅이였죠.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은 고인이 된 아내였습니다. 그녀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둘은 함께 악착같이 일하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이런 고생 안 시키자는 게 부부의 약속이었죠. 석주는 3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중소기업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 지금은 국내 굴지의 유통그룹 회장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죠. 석주는 아내의 임종을 지키며 다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는 행복하게 살게 할게. 약속해. 그래서 준혁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 최고의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애둘 딸린 여자와 결혼하겠다니 석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법이지 돈 때문에 준혁이한테 접근한 걸 수도 있어. 석주는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 여자 출퇴근 경로 파악해. 일하는 요양원 위치도. 그날 밤 석주는 옷장 깊숙이 보관했던 낡은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공사판에서 입던 그 옷이었죠. 찢어진 소매, 페인트 얼룩, 땀 냄새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석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작업복을 입어봤습니다. 30년 만이군, 이 차림이. 거울 속 남자는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없고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죠. 석주는 낡은 신발까지 신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다시 입게 될 줄이야. 그는 결심했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해서 박지은이라는 여자를 직접 확인하기로 말이죠. 한편 그 시각 10평 원룸에서 지은은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혁 아저씨 언제 와? 민준이가 물었고 지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바쁘셔. 나중에 보자. 준혁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한 지은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우릴 반대하셔.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너무 욕심부린 걸까?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지은은 새벽 1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지은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이며 움직였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지은의 얼굴은 피곤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할 수 있어. 5년 동안 반복해온 주문이었죠. 지은은 할머니 댁에 아이들을 맡기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도 아닌 새벽 5시 지하철은 텅 비어 있었고 지은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지은은 간호조무사 박지은입니다라고 적힌 명찰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시작됐죠. 할머니들의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보조하고 침대 시트를 교환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은 요양원 뒤편 벤치에 앉아 편의점 할인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으며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잘 먹고 있어? 유치원 재밌어?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지은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도 민준이 보고 싶어. 오늘 저녁엔 일찍 갈게. 통화를 끄는 지은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통장 잔고는 27만 원이었죠. 다음 주 월세 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급여일까지는 아직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그녀는 항상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5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 왔으니까요. 지은은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일과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녁 9시가 되어서야 그녀는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 요양원 뒷골목을 지나는 순간
쓰레기통 옆에 앉아 있는 노숙자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찢어진 신발을 신은 노인이었죠. 지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방 속 지갑을 더듬었지만 오늘은 정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노숙자는 지나가는 지은의 뒷모습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바로 한석주 회장이었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렇군. 동정심도 없어. 하지만 지은은 10미터쯤 걷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삼각김밥 하나와 따뜻한 옥수수차를 꺼냈습니다. 저기요, 이거라도 드세요. 석주는 째려보듯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동정이냐?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추우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김밥과 차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놓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석주는 혼자 남아 김밥을 내려다봤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어. 준혁이가 시킨 걸 수도. 하지만 배는 고팠고 그는 결국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입안 가득 참치 맛이 퍼졌습니다. 30년 만에 맛보는 편의점 김밥이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은은 퇴근길에 뭔가를 놓고 갔습니다. 어떤 날은 빵이었고 어떤 날은 우유였으며 어떤 날은 핫팩이었습니다. 석주는 매번 이게 진심일까? 의심했지만 지은의 표정에는 계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석주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왜 이러는 거요? 지은은 잠시 멈춰서서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힘드시면 여기 연락하세요. 그녀는 쪽지에 복지관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 건넸습니다. 석주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지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힘들었던 적 있어서요. 그래서 알아요. 그날 밤 석주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론 판단 못하겠어. 더 가까이서 봐야 해. 비서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설마. 석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나 입소시켜 무연고 노인으로 말이야. 비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야.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한석주 회장은 30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그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석주는 요양원 뒷골목 쓰레기통 옆에서 사흘째 밤을 보내고 있었죠. 30년 만에 다시 입은 낡은 작업복은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고 찢어진 신발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요양원 뒷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박지은이었습니다. 석주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에 출근이라고? 그는 비서에게 받은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인데 왜 3시간이나 일찍 나타나는 걸까요? 석주는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등은 쓰레기통에 기댄 채 다리는 쭉 뻗고 앉아서 요양원 뒷문만 바라봤죠. 오전 10시쯤 간호사 몇 명이 담배를 피우러 나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석주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 간호사가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할머니 한 분이 밤마다 소리를 질러서 야간 근무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였죠. 다른 간호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더군요. 박지은만 그 할머니한테 친절하게 대한다고요. 석주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까지 하는 거였구나. 그럼 언제 쉬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요양원 뒤편 벤치에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할인 스티커가 붙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1,500원짜리 김치볶음밥 도시락이었죠. 지은은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만큼은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통화 내용이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 유치원이 재밌냐는 질문, 엄마도 보고 싶다는 말이었죠. 석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애들 목소리는 참 밝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말이야. 통화를 끄는 지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은행 앱을 켰습니다. 석주는 멀리서도 그녀의 한숨 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반도 못 먹은 상태였죠.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요양원으로 들어갔고 석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어. 준혁이가 알려줘서 나를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저녁 9시가 되자 요양원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뼈마디가 욱신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65살의 몸으로 하루 종일 바닥에 앉아있기가 쉽지 않았죠. 그때 뒷문이 열리며 지은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천천히 걸어왔고 석주 앞을 지나칠 때 잠시 멈칫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지은이 가방을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발소리가 멀어졌죠. 석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렇군. 오늘은 안 주는구나. 어제까지만 연기였던 거야. 하지만 10m쯤 지나서 발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들었고 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손에 삼각김밥 하나와 따뜻한 옥수수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날씨가 추워서요. 석주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정이냐고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김밥과 차를 석주 옆 바닥에 조심스럽게 놓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석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김밥을 집어들면서 말이죠.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지은은 새벽 5시에 출근했고 점심에는 할인 도시락을 먹었으며 저녁 9시에 퇴근하면서 뭔가를 놓고 갔습니다. 어떤 날은 빵이었고 어떤 날은 바나나 우유였으며 어떤 날은 핫팩 2개였습니다. 석주는 매번 받으면서도 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분명 뭔가 속셈이 있을 거야. 하지만 지은의 표에서는 계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하고 지쳐 보일 뿐이었죠. 석주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석주는 지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왜 이러는 거요? 지은은 잠시 멈춰서서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뭔가 따뜻한 것도 느껴졌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제가 힘들 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요. 석주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냐고요. 지은은 씁쓸하게 웃으며 쪽지를 꺼냈습니다. 복지관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힘드시면 여기 가세요. 따뜻한 밥도 주고 잠도 잘 수 있어요. 석주는 쪽지를 받아들고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돌아서서 걷고 있었고 석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 묵직한 걸 느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거든요. 그날 밤 석주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지은이 준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그녀가 적어준 쪽지를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 여자 진짜 착한 건가? 아니면 정말 대단한 사기꾼인 건가? 석주는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서 봐야겠다고 결심했죠. 다음 날 아침 석주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원에 나를 입소시켜라. 무연고 노인으로 말이다. 비서는 깜짝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요양원에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어. 안에서 직접 지켜봐야겠다고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냐고요.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야. 이 정도는 해야지. 비서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이틀 후 한성만이라는 이름의 무연고 독거노인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까지 완벽했죠. 석주는 서류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전 실제로 이런 신분이었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쪽방촌 월세방 하나, 컵라면 한 박스, 그리고 찢어진 작업복 한 벌이 전부였죠. 석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이제 완전한 노숙자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옷은 때가 찌들어 있었죠. 석주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박지은이 누군지 제대로 봐야지. 그날 저녁 지은이 퇴근하는 길에 석주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피곤한 얼굴로 걸어왔고 석주 앞을 지나치며 오늘도 뭔가를 놓고 갔습니다. 작은 빵 하나와 따뜻한 커피였죠. 석주는 그걸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팥빵이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가장 좋아하던 빵이었죠. 당시 아내가 월급날마다 사다 주던 그 빵 말입니다. 석주는 빵을 씹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일주일 후 한성만이라는 이름의 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원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연고자가 전혀 없으시다고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석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석주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지은이 환자를 부축하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지은은 잠시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골목에서 봤던 그 노숙자였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금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석주는 4인실 구석 침대에 배정받았습니다. 룸메이트는 3명이었는데 한 명은 치매로 헛소리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뇌졸중으로 움직이지 못했으며 마지막 한 명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침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방이었죠. 이곳에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석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야. 이 정도는 참아야지.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석주는 식당으로 향했고 배식줄에 섰습니다. 그때 지은이 배식을 담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 명 한 명에게 밥을 푸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석주의 차례가 왔을 때 지은이 말했습니다. 한성만 어르신 오신 거 환영합니다. 석주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됐어. 지은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밥을 더 부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석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친절한 건지 아니면 연기인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 밤이 깊어졌습니다. 소등 시간이 되고 병실 불이 꺼졌지만 옆 침대 할아버지가 밤새 기침을 했습니다. 석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주는 눈을 살짝 떠서 확인했습니다. 야간 수뇌를 도는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침하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을 떠다 드리고 등을 토닥이며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지은은 한참 동안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야간 당직까지 하는구나.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면 언제 쉬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석주는 일부러 화장실 가는 척하다가 복도에서 넘어졌습니다. 시험이었죠. 다른 간호사 2명이 지나갔지만 그냥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석주를 부축하며 다친 데 없냐고 물었습니다. 석주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됐다니까.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어르신. 그녀는 석주를 침대까지 부축해서 모셨고 무릎과 손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석주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여자 진짜인 것 같은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신할 순 없어. 그렇게 한석주 회장은 요양원에서의 시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성만이라는 이름으로 요양원에 들어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석주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종이 울리면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고 다른 노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죠. 산발한 머리, 덥수룩한 수염, 핏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석주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아들을 위해서라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면 석주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배식줄에 서면 항상 지은이 보였죠. 그녀는 새벽 5시부터 출근해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식판에 밥을 푸고 국을 떠주고 반찬을 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석주가 다가가면 지은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석주는 대답하지 않거나 고개만 끄덕였죠. 일부러 퉁명스럽게 굴었습니다. 그래야 지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은은 석주의 태도에 상관없이 늘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석주는 식당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치매가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식판을 엎어버린 거였죠. 국이 바닥에 쏟아지고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다른 간호사 한 명이 달려왔지만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이러시네, 정말. 그 간호사는 걸레를 던지듯 바닥에 내려놓고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울먹였고 다른 환자들은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그때 지은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먼저 다가가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손을 잡아주며 놀라셨죠 하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직접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죠.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서 새 식판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앞에 놓으며 지은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멈추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뜨거운 게 가슴을 치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어. 나를 의식해서 일부러 친절하게 구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석주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지은은 항상 요양원 뒤편 벤치로 나갔습니다. 석주는 창문 너머로 그녀를 관찰했죠. 지은은 매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열고 할인 도시락을 꺼내서 천천히 먹으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었고 통화할 때만큼은 표히 밝아졌습니다. 석주는 지은이 아이들과 통화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서, 5살 쌍둥이 말이죠. 통화가 끝나면 지은의 얼굴은 금세 어두워졌고 그녀는 도시락 뚜껑을 덮고 다시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환자들의 재활치료 시간이 있었습니다. 석주도 참여해야 했죠. 휠체어에 앉아서 팔 운동을 하고 다리를 움직이고 목을 돌리는 간단한 동작들이었습니다. 지은이 재활치료를 담당했는데 그녀는 한 명 한 명 옆에 앉아서 정성껏 도와줬습니다. 석주의 차례가 왔을 때 지은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팔 올리기 힘드세요? 석주는 일부러 팔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시험하려는 거였죠. 지은은 석주의 팔을 잡고 천천히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석주는 지은의 손길을 느끼며 놀랐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거든요.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석주는 다시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배식을 담당하고 있었고 석주는 그녀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지은은 단 한 명의 환자도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에게는 직접 식사를 떠먹여줬고 식욕이 없는 할머니에게는 조금씩이라도 먹으라고 격려했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연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착한 건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소등 시간이 됐습니다. 석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 할아버지가 또 기침을 시작했고 건너편 침대 할머니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석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런 환경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새벽 1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주는 살짝 눈을 떠서 확인했습니다. 야간 수뇌를 도는 지은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환자들을 확인했습니다. 기침하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을 떠다 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야간 당직까지 서는 거였구나. 그럼 이 여자는 대체 언제 쉬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은은 한참 동안 할아버지 곁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석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어. 더 지켜봐야 해. 석주는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도 관찰을 계속해야 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석주는 일부러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하다가 복도에서 넘어진 거였죠. 실제로 넘어진 건 아니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다른 간호사 2명이 지나갔습니다. 한 명은 쳐다보기만 하고 지나갔고 다른 한 명은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듣기도 전에 가버렸습니다. 석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다 이래.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아.
그때 복도 저 끝에서 지은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석주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어요? 석주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됐어. 혼자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넘어지셨으면 어딘가 다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석주를 부축해서 일으켰고 침대까지 모셔다 줬습니다. 그리고는 무릎과 손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다행히 멍도 안 들고 괜찮으시네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석주는 지은의 손길을 느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신할 순 없어.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석주는 요양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딱딱한 침대, 소음, 소독약 냄새, 그리고 자유 없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지은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관찰할수록 석주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은은 정말 완벽했거든요. 환자들에게 친절했고 일을 성실하게 했으며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고 야간 당직까지 섰습니다. 도대체 언제 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석주는 복도에서 지은과 다른 간호사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지은 씨, 요즘 야간 근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돈이 필요해서요. 다른 간호사가 또 물었습니다. 애들은 누가 봐줘요? 지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맡기고 있어요. 석주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혹시 준혁이한테서 돈을 받으려고 일부러 친절하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석주의 생각은 또 바뀌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한 할머니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간호사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지만 지은은 침착하게 할머니를 눕히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는 구급차를 부르고 할머니를 안심시키며 계속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곧 병원 가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지은의 손을 꽉 잡고 울었고 지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주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건 연기가 아니야, 진짜야. 그날 밤 석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 일하는 모습, 눈물 흘리던 얼굴까지요. 석주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저 여자는 진짜 착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신할 순 없어.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 석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계속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석주는 요양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다른 환자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은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알게 됐죠. 그녀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했고 밤 9시에 퇴근하면서도 다음 날 준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야간 당직을 설 때는 1시간마다 병실을 순회했고 환자들이 불편해하는 게 없는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할인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항상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죠. 이번엔 진짜 위험한 시험이었습니다. 석주는 비서에게 몰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계획대로 진행해. 비서는 걱정스러운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석주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걸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석주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시험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거요. 다음 날 오후가 밝았습니다. 석주는 침대에 누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었죠. 이제 30분 후면 계획이 실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석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긴장된 건지 아니면 뭔가 불안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누웠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환자들이 하나둘 낮잠을 자기 시작했고 병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석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마지막이야. 이번 시험으로 박지은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석주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목을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연기였죠. 옆 침대 할아버지가 놀라서 쳐다봤지만 치매가 있어서 무슨 일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석주는 점점 더 크게 소리를 냈습니다. 컥컥,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휘청거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 한 명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석주는 대답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여기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지은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복도 저 끝에서 뛰어오고 있었고 숨을 헐떡이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석주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호흡곤란 증상이었죠. 그녀는 다른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부르고 구급차도 불러요. 다른 간호사는 급히 밖으로 나갔고 지은은 혼자 석주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석주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석주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지은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그녀의 호흡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석주는 눈을 감은 채 지은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석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어.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따뜻한 게 자신의 얼굴에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석주는 살짝 눈을 떴고 지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물이 석주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계속 가슴을 압박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살아주세요. 또 보낼 순 없어요. 석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처럼 보낼 순 없어요. 제발요. 석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니, 무슨 얘기지? 그는 더 듣고 싶었지만 이미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사와 다른 간호사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며 손을 멈췄습니다. 어르신, 깨어나셨어요? 석주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으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석주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정상이고 호흡도 안정적이었죠.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석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숨이 막혀서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의사는 조금 더 지켜보자며 병실을 나갔고 다른 간호사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지은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침대에 앉아 지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닦지 못하고 있었죠. 석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행히 깨어나셔서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옷매를 다듬었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고맙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병실을 나가려다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몸조리 잘하세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석주는 혼자 남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기고 있었죠. 지은의 눈물, 떨리는 손, 그리고 그녀가 중얼거렸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또 보낼 순 없어요. 언니처럼요. 석주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누구지? 왜 또 보낸다고 했지? 석주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방금 자신이 한 일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거짓으로 쓰러진 척을 했고 진심으로 자신을 살리려고 애쓴 사람의 눈물을 봤습니다. 석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석주는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요양원 로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석주는 그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석주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누가 알려준 거야? 석주는 급히 병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고 뒤따라 지은도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석주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석주는 눈을 감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다가와 석주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석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준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석주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들켰구나 싶었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노숙자 행세하는 것도 모자라서 요양원까지 입소하시고? 석주는 대답 대신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지은은 문 앞에 서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보거라, 지은 씨. 둘이 얘기 좀 하자.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준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석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위해서였다. 내가 만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준혁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행세하고 요양원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석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말이 맞았거든요. 석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아세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는 거. 지은 씨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묵묵히 일만 하셨죠.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한석주 회장이라는 걸 알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석만이라는 노인으로 대했을 뿐이었죠. 석주는 그 사실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그녀를 의심했는데 그녀는 자신을 그냥 한 명의 환자로 돌봐줬으니까요. 석주는 준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준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주가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석주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어.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언제까지 시험하실 건가요? 석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돌아서서 병실을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장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준혁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석주는 혼자 남아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석주는 식당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대신 병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습니다. 지은의 눈물, 그녀가 중얼거린 말, 준혁의 실망한 표정까지요. 석주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했습니다. 박지은이라는 여자를 시험해서 그녀가 내 아들에게 맞지 않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흐릿해졌습니다. 지은은 석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한 사람이었고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석주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수뇌를 도는 지은이었죠. 석주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은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서 환자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석주의 침대 앞에 섰을 때 지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석주는 눈을 감은 채 그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편히 주무세요. 그리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석주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주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지은에 대해 더 조사해. 특히 가족관계 말이야. 비서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석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중얼거렸던 말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언니처럼 보낼 순 없다는 그 말이요. 석주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석주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뭔데? 비서의 대답은 석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쌍둥이가 박지은 씨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석주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석주는 핸드폰을 귀에 바짝 붙이고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쌍둥이가 지은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비서는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함께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회장님. 주민등록 등본을 자세히 보니 쌍둥이가 5년 전에 갑자기 등록됐습니다. 그 전까지 박지은 씨는 독신이었고요. 석주는 침대 끝에 앉아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럼 입양이냐?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출생신고가 박지은 본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나이와 출생신고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석주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요양원 뒤편 벤치가 보였고 마침 지은이 그곳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더 파볼 수 있겠나?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봐. 이 여자에게 뭔가 큰 비밀이 있어. 전화를 끄는 석주는 창밖의 지은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을 반도 먹지 않고 뚜껑을 덮었고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석주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원장에게 개인 사정이 있다고 말하고 외출 허가를 받았죠. 석주는 호텔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다시 한석주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죠. 일주일 넘게 한석만이라는 노인으로 살았더니 회장이라는 정체성이 어색했습니다. 석주는 넥타이를 매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박지은을 시험한다고 했지만 어느새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는 건 아닐까?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저녁 무렵 석주는 지은이 사는 동네로 차를 몰았습니다. 비서에게 받은 주소를 찾아가니 낡은 다세대 주택이 나왔습니다. 3층 건물이었고 지은은 2층에 산다고 했죠. 석주는 차 안에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석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쌍둥이를 키우고 있구나. 그때 골목 어귀에서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큰 봉지 2개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차 안에서 몸을 낮추고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지은은 계단을 올라가다 잠시 멈춰섰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죠. 봉지가 무거운 모양이었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내려가서 들어줘야 하나 싶었지만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다시 계단을 올랐고 2층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이 켜지고 창문으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작은 그림자 2개가 지은에게 달려드는 게 보였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석주는 그 장면을 보며 뭉클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 좁은 집에서 세 식구가 어떻게 사는 걸까? 석주는 1시간쯤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의 집 창문을 바라보면서요. 불은 계속 켜져 있었고 가끔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석주는 생각했습니다. 쌍둥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 아이일까? 왜 지은이 키우고 있는 걸까? 석주는 답답한 마음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까지 걸어갔죠. 2층 지은의 집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보여줄래? 석주는 그 대화를 듣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석주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석만으로 돌아온 거였죠. 원장은 잘 다녀오셨냐고 물었고 석주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석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좁은 집,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던 지은의 뒷모습,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까지요. 석주는 자신이 지은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숙자 행세를 하고 요양원의 입소에서 지켜보고 심지어 가짜로 쓰러지기까지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주는 요양원에서 지은의 일상을 계속 관찰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감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걱정으로요. 지은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했고 밤 9시에 퇴근했습니다. 야간 당직도 일주일에 3번씩 섰고 점심은 항상 할인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일해서 얼마나 벌까? 쌍둥이 키우기에 충분할까? 석주는 자신도 모르게 지은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주는 요양원 복도에서 지은과 원장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원장이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사표 제출하신다고요? 석주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원장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같이 성실한 분을 보내기 싫은데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지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결정했습니다. 석주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때문인가? 내가 여기 있어서 그만두는 건가? 석주는 급히 병실로 돌아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지은이 요양원 그만둔다는데 다른 일자리 알아봐. 비서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일자리를 알아봐 주시겠다고요? 석주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빨리 알아보라니까. 조건 좋은 곳으로, 급여도 높고 근무 환경도 좋은 데로 말이야. 비서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석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지은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녀를 도우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지은은 정말로 요양원을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날 석주는 병실 창문으로 그녀가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박스 하나와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지은은 요양원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녀가 직장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석주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자리 알아봤나?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네, 한빈요양병원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사로 계신 곳이고 조건도 좋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거기 원장한테 연락해서 박지은 면접 보게 해 합격시키고.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박지은 씨를 며느리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저 여자가 길거리에 나앉는 건 못 봐주겠어. 비서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석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석주는 비서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지은 씨가 한빈요양병원 면접을 받고 합격했다고요. 석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비서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박지은 씨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주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뭔데? 비서는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쌍둥이는 박지은 씨의 친언니, 박지영 씨의 자녀들입니다. 석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비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박지영 씨와 남편이 모두 사망했고 당시 생후 6개월이었던 쌍둥이만 남았습니다. 석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지은 씨는 그때 24살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조카들을 데려와 키웠고
호적에는 친자식으로 입적시켰습니다. 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언니에게는 보험금이 전혀 없었고 빚이 3천만 원 있었습니다. 그 빚까지 박지은 씨가 다 갚았습니다. 5년 동안 혼자서요. 석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비서는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그 교통사고가 2015년 6월 15일 서초대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석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15년 6월 15일 서초대로. 그 날짜와 장소는 석주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석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온 것, 옆 차선의 차가 갑자기 끼어든 것, 그리고 그 차가 트럭에 받친 것까지요. 석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석주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석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지영이라는 이름 확실한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사망신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주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날 자신의 아내를 살린 사람이 바로 박지영이었고 그 박지영의 동생이 지금 자신이 시험하던 박지은이었습니다. 석주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석주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고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원에 아직 입원 중인 김할머니 있지? 박지은의 외할머니 친구라던 그 할머니 말이야.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네, 계십니다. 석주는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 할머니 만나러 간다. 준비해놔. 석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주는 정장을 입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한석만이 아니라 한석주 회장으로서였죠. 운전기사가 모는 차 안에서 석주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병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죠. 서초대로를 지나는 중이었고 석주는 조수석에 앉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는 트럭이 보였고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옆 차선의 한 차가 석주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트럭은 그 차를 받았습니다. 석주는 그 장면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차 안에서 들렸던 굉음, 깨지는 유리창 소리, 그리고 아내의 비명까지요. 석주의 차는 가벼운 접촉만 있었고 아내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대신 받아준 차는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죠. 석주는 차에서 내려 그 차로 달려갔습니다. 운전석에는 젊은 여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뒷좌석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아기들을 먼저 구출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하지만 운전하던 여자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석주는 그날 병원에서 그 여자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박지영, 29세였죠. 석주는 장례식에 가려 했지만 아내가 사고 충격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갈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 달을 버티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석주는 그 슬픔에 빠져
박지영에 대해 더 이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석주는 박지영을 잊고 살았고 그저 아내를 살려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만 기억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박지영의 동생이 박지은이었고 그 쌍둥이를 지은이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 요양원 앞에 멈췄습니다. 석주는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죠. 원장이 깜짝 놀라며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석주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김할머니 좀 만나러 왔습니다. 원장은 안내하겠다며 앞장섰고 석주는 그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한성만이라는 이름으로 걸었던 그 복도였습니다. 석주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신분이 바뀌니 모든 게 달라 보였거든요. 김할머니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석주가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석주는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한석주라고 합니다. 김할머니는 석주를 한참 쳐다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한석만 어르신. 아니, 한석주 회장님. 석주는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거였죠. 김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이 외할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회장님이 노숙자 행세하시고 요양원에 입소하신 것도요. 석주는 할머니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은도 알고 있었습니까? 김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은이는 몰라요. 외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고 이제 이 사실을 아는 건 저뿐이에요. 석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석주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그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박지영 씨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요. 김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격이었죠. 그날도 그랬을 거예요. 앞차가 위험한 걸 보고 본능적으로 끼어든 거예요. 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영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남편도 병원 가는 길에 숨졌어요. 남은 건 생후 6개월 쌍둥이뿐이었죠. 지은이는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있었고 취업도 거의 정해진 상태였어요. 석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학교도 그만두고 취업도 포기하고 언니의 아이들을 데려왔죠.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입양을 보내라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지은이는 듣지 않았어요. 석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할머니는 석주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언니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둘이서 외할머니 손에 자랐죠. 언니는 지은이를 위해 고등학교도 안 가고 일찍 취직했어요. 지은이 대학 등록금 벌려고요. 그래서 지은이는 언니한테 빚진 마음이 컸어요. 석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언니한테 빚이 3천만 원 있었어요. 병원비랑 생활비로 빌린 돈이었죠. 지은이는 그것까지 다 갚았어요. 5년 동안요. 석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라고 했죠.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요. 호적에도 친자식으로 올렸어요.
석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회장님, 지영이가 그날 회장님 부인을 구했다는 거 아시죠?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냥 불운한 사고였다고 생각하죠. 언니가 누군가를 구했다는 것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석주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김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참 묘하죠. 언니가 구한 사람의 아들과 지은이가 사랑에 빠지다니요. 석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지은이를 시험하셨죠? 석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부모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아셨잖아요. 지은이가 어떤 사람인지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이한테 잘해주세요. 그 아이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석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께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요. 김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지영이가 바라는 일이에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석주는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석주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차에 오른 석주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한빛요양병원으로 가주게. 운전기사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석주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지은을 의심했던 날들, 노숙자로 변장했던 날들, 요양원에서 그녀를 시험했던 날들까지요. 석주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구해준 사람의 동생을, 조카들을 키우느라 모든 걸 희생한 사람을 그렇게 대했다니 말이죠. 석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지은에게 사과해야 했고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박지영에게 감사를 표해야 했죠. 석주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지영 씨 묘지가 어디인지 알아봐. 비서는 잠시 후 대답했습니다. 서울 근교 공동묘지에 계신다고 합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꽃다발 준비해놔. 제일 좋은 걸로. 비서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석주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자신의 아내를 구해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동생을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석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지영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1시간 후 차는 한빛요양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석주는 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박지은을 찾는다고 하자 직원이 안내해줬습니다. 지은은 3층 환자 병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환자를 부축하며 복도를 걷고 있었고 환자에게 뭔가 이야기를 건네며 웃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석주는 복도 구석에 서서 지은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지은이 환자를 병실로 모신 후 다시 나왔을 때 석주는 그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은은 석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석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석주는 덧붙였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석주를 빈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 둘만 남았고 석주는 지은을 마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상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석주는 지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고 둘 사이에는 작은 테이블만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저를... 석주는 손을 들어 지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하고 싶습니다.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석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을 시험한 것, 노숙자로 변장해서 지켜본 것, 요양원에 입소해서까지 당신을 의심한 것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석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해해줘서 고맙지만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주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 일에 대해 아십니까?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니 얘기시라면. 네,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석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날 사고에 대해 자세히 아십니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릅니다. 경찰 조서에는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충돌했다고만 나와 있었어요. 석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당신 언니가 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을 때 앞차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당신 언니는 그 순간 자신의 차를 앞차 앞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트럭은 당신 언니의 차를 받았고 앞차는 무사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석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앞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지은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그날 병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석주도 함께 차에 타고 있었죠. 서초대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석주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옆 차선에 차 한 대가 끼어들었고 트럭은 그 차를 받았습니다. 석주의 차는 가벼운 접촉만 있었고 아내는 경상만 입었습니다. 석주는 차에서 내려 그 차로 달려갔고 운전석에서 피를 흘리는 젊은 여자를 봤습니다. 박지영이었습니다. 석주는 눈을 떴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석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당신 언니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의 쌍둥이는 무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아이들을 구출했고 저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언니가 회장님 부인을 구한 거였어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얼굴을 감싸쥐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날 경상만 입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한 달을 버티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신 언니에게 감사할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서 그저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 언니의 동생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석주는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24살에 모든 걸 포기하고 조카들을 친자식처럼 키웠잖습니까?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해준 게 너무 많아서요. 언니는 저를 위해 고등학교도 안 가고 일찍 취직했어요. 제 대학 등록금 벌려고요.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빚진 마음이 컸어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할머니한테 다 들었습니다. 당신이 학교를 그만두고 언니의 빚까지 갚았다는 것도요. 지은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민준이랑 민서는 제 조카니까요. 아니, 이제는 제 아이들이에요. 석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라고 했죠. 나중에 크면 말해줄까 생각했는데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요. 석주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놀라서 석주를 쳐다봤습니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당신을 오해했던 것 정말 미안합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회장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부모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잡으려 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준혁이 결혼하십시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세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당신은 제 며느리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니, 자격을 따질 것도 없습니다. 당신 언니가 제 아내를 살렸으니 이제 제가 당신 가족을 지킬 차례입니다. 지은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석주는 지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 언니 덕분에 제 아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었으니까요. 비록 한 달이었지만 그 한 달이 저한텐 정말 소중했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계속 눈물을 흘렸고 석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석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한테 연락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셋이 함께 식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석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민준이와 민서도 만나고 싶습니다. 제 손주들이니까요.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주라니요? 석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제 며느리가 되면 민준이와 민서는 제 손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은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석주는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석주는 상담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은은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석주는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준혁의 회사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석주는 핸드폰을 꺼내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석주는 말했습니다. 준혁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준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석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랑 함께 저녁 먹자. 우리 셋이서. 준혁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지은 씨를. 석주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지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더구나.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석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석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좀 마음이 편하시겠소? 당신을 구해준 사람의 가족을 이제 내가 지킬 수 있게 됐소. 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과 슬픔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죠. 석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지은과 준혁 그리고 민준이와 민서까지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저녁이 됐습니다. 석주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한 달 전 준혁과 말다툼을 했던 바로 그 레스토랑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석주는 준혁과 지은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셋은 편안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서는 잘 있습니까?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댁에서 잘 놀고 있어요. 석주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데려오세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준비해 놓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와 지은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석주가 준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에요. 석주는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앞날을 위해 건배합시다. 셋은 잔을 부딪혔고 레스토랑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석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해야지. 지은과 아이들을, 우리 가족을 제대로 지켜야지. 식사가 끝나고 셋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석주는 준혁과 지은에게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둘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었죠. 준혁과 지은은 감사하다며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석주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공동묘지로 가주게. 운전기사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영 씨, 이제 인사드리러 갑니다. 늦었지만 꼭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서울 근교 공동묘지까지는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석주는 차 안에서 준비해온 꽃다발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백합과 노란 장미가 섞인 커다란 꽃다발이었죠. 석주는 꽃잎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5년 동안 찾아뵙지 못한 걸 이 꽃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석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꽃다발을 가져가도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박지영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공동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밤이라 주변은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쳤습니다. 석주는 차에서 내려 꽃다발을 들고 묘지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관리인이 나와서 누굴 찾느냐고 물었고 석주는 박지영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관리인은 장부를 확인하더니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언덕 중턱쯤에 있다고 했죠. 석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10분쯤 걸어 올라가자 작은 묘비 하나가 보였습니다. 박지영, 그리고 그녀의 남편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석주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석주는 말없이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죠. 석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 늦었습니다. 정말 늦었습니다. 5년이나 지나서야 찾아뵙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석주는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석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영 씨가 저희를 구해주셨습니다. 제 아내를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심지어 지영 씨 동생을 의심하고 시험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석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고 그 자리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석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더군요. 지영 씨를 많이 닮았어요. 착하고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석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민준이와 민서를 얼마나 잘 키우고 있는지 아세요? 두 아이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지은 씨 덕분입니다. 지영 씨가 남긴 아이들을 지은 씨가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석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은 씨와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지영 씨가 저희를 구해주셨으니 이제 제가 지영 씨 가족을 지킬 차례입니다. 약속합니다. 석주는 묘비 앞에서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석주는 그저 묘비를 바라보며 지영을 생각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석주는 지영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지은처럼 착하고 지은처럼 강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석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지영 씨.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석주는 천천히 일어나 묘지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차에 돌아온 석주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조용히 기다렸고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혼자 남은 외로움, 준혁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지은을 만나면서 느낀 모든 감정들까지요. 석주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었다는 걸 말이죠. 지영이 자신의 아내를 구했고 그 지영의 동생과 자신의 아들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됐습니다. 석주는 넓은 거실에 여러 가지 장난감과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민준이와 민서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석주는 긴장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좋아해 줄까? 할아버지라고 불러줄까? 석주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를 다듬었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이 아니라 편한 캐주얼 옷을 입었습니다. 아이들한테 편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석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과 지은, 그리고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과 민서는 석주를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5살 쌍둥이는 똑같이 생겼고 둘 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민준이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민서도 따라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석주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민서 잘 왔다.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 아이들은 거실로 뛰어들어갔고 준비된 장난감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이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만나게 해줘서요. 준혁도 다가와서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행복해 보이세요. 석주는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오랜만에 행복하구나. 내 어머니가 봤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말이야. 오후 내내 석주는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블록을 쌓고 인형놀이를 하고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65살의 몸으로 아이들을 따라다니기가 쉽지 않았지만 석주는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고 석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석주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차려졌고 5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석주는 밥을 푸며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재밌었어? 민준이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정말 재밌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석주는 계속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의 엄마가 자신의 아내를 구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소파에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아이들을 안아 올리려 하자 석주가 말했습니다. 내가 안을게. 석주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고 준혁은 민서를 안았습니다. 둘은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이들은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석주는 지은과 준혁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석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석주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키웁시다. 혼자 힘들게 키울 필요 없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석주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당연한 일 아니겠소?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석주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제일 앞자리에서 지켜볼 테니까.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석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아내를 잃고 5년 동안 슬픔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 남긴 가족과 함께 말이죠. 석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지영씨,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주는 지은과 준혁의 결혼식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과 민서는 링보이와 플라워걸로 참여했고 하객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석주는 신랑 신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을 때 석주는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없는 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석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이 가족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결혼식 후 석주의 집은 항상 시끌벅적했습니다. 주말마다 지은과 준혁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석주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 가서 놀기도 하고 집에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석주는 이런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석주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좋아? 민준이가 크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일 좋아요. 석주는 아이를 꽉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도 민준이가 제일 좋단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석주는 다시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꽃다발을 들고 왔고 지영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 씨,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은 씨와 준혁이가 결혼했어요. 민준이와 민서도 정말 잘 크고 있고요. 모두 지영 씨 덕분입니다. 석주는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석주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석주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넓은 식탁에 5 식구가 둘러앉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준혁, 지은, 민준, 민서까지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석주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구나. 5년 전 그날 누가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겠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석주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석주는 잔을 들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가족들이 함께 잔을 부딪혔고 따뜻한 저녁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한석주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끝입니다. 세상엔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알아가는 거니깐요. 오늘의 이야기를 작성하면서 괜시리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솔직한 의견들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